오늘부터 당신 아내는 국가의 것이오. 제가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에게서 들은 이 한마디,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이 하루아침에 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최고존엄 전용기를 조종하는 기장이었지만 아내 한 명 지킬 수 없었죠. 목숨을 건 20분간의 도주, 그리고 3,000km의 대탈출. 과연 저는 아내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 분들은 북한 하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만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요. 그리고 2017년 가을, 저는 그 소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35, 고려항공 소속 최고존엄 전용기 기장이었습니다. 최고존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한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원수님, 장군님, 수령님, 여러 호칭이 있지만 최고존엄이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높고 존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김정은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북한에는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3대를 거슬러 올라가 집안을 조사합니다. 조부모가 뭘 했는지, 6.25 때 어느 편이었는지, 일제시대에 뭘 했는지 모두 다 기록됩니다. 제 집안은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일빨치산 출신이고 아버지는 6.25 때 인민군으로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군에 입대해서는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최고존엄 전용기 조종사가 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비행 실력은 기본이고 당성이 투철해야 하고 가족 관계가 완벽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촌까지 다 조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탈락이죠. 저는 30살에 전용기 부조종사가 됐고 35살에 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원수님을 모시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평양 중구역에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은 특별합니다. 평양에 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에요. 전국 인구 2,500만 중에 평양 인구는 300만 정도. 그것도 성분 좋은 사람들만 살 수 있습니다. 평양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구역, 보통강구역, 대동강구역. 이런 중심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중구역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전기도 매일 들어오고 난방도 되고 수돗물도 나왔습니다. 오늘 배급 나왔어. 쌀이랑 기름이랑. 아내 순이가 부엌에서 밝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제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됐지만 알고 지낸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순이는 모란봉악단에서 노래를 불렀고 저는 가끔 군 공연장에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죠. 북한에서는 연애도 쉽지 않습니다. 만날 기회도 없고 만나도 감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종사였고 순이는 예술인이었으니 당에서 인정하는 직업이었고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내다 결혼했습니다. 2015년 봄, 순이는 결혼하면서 악단을 그만뒀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 당신 손에서 나온 건 다 맛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북한에서 무슨 행복이냐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고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상한 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봤던 것들이요. 중국 베이징 공항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온갖 과일, 과자, 옷, 전자제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에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내면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산다면서 왜 다른 나라는 저렇게 풍족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하니까요. 북한에서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평양교회 초대소에서 열리는 연회에 오라는 겁니다. 최고존엄께서 핵심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순이는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초대소는 화려했습니다. 큰 샹들리에가 있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고기를 1년에 몇 번 못 먹지만 그날 초대소에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평양 핵심층과 일반 주민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입장하신다고요. 그때 한 사람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국 부사령관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에서 원수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박 기장, 오늘 부인도 함께 왔구만. 이명국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네, 부사령관 동무.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모란봉악단 출신이라면서 노래 잘하겠네. 이명국이 순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제가 느끼기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제 뒤로 살짝 물러섰습니다. 순이도 느낀 겁니다. 원수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북한에서 원수님은 절대적입니다. 신, 거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회가 무르익었을 때 무대에서 모란봉악단 몇 명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이명국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원수님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뭔가 귓속말처럼 속삭였지만 저는 그의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원수님, 오늘 이 자리에 박 기장 부인도 와 있습니다. 모란봉악단에서 주역을 맡았던 성악가인데 목소리가 아주 곱습니다. 원수님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 권력층의 모습입니다. 원수님 마음에 들만한 걸 찾아서 바치는 겁니다. 물건이든 음식이든 사람이든. 원수님께서 저희 쪽을 보셨습니다. 이명국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순이 동무입니다. 예전에 주역을 맡았는데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이명국이 순이를 소개하는 목소리에 묘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가 순이를 보는 눈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상인이 물건을 파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자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북한에서 원수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노래 최고잖아. 순이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반주가 시작됐고 순이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원수님께서도 박수를 치시며 노래를 칭찬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곱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봤습니다. 이명국이 원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뭔가 귓속말하는 모습을요. 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이를 보셨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제 인생이, 제 아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내 노래 칭찬하셨어. 순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아내가 제일 노래 잘하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칭찬이 저희를 지옥으로 몰아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제가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연애가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종사로 1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죠. 엔진에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그 미세한 진동 같은 거요. 순이도 그랬습니다. 밤에 자주 깼고 웃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요즘 잠을 잘 못 자네.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꿈을 자꾸 꿔서 별거 아니야. 순이가 대답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순이도 불안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일주일 후 공항에서 공식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박 기장, 다음 주 화요일 중국 다롄 순방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 중국 측 인사들과 경제협력 회담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죠.
해외 순방은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연료, 엔진, 계기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비행 점검을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순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함부로 남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요. 뭔가 공식적인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명국 부사령관이었습니다. 박 기장, 저녁 식사 중이었나? 리명국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부사령관 동무, 들어오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가 찾아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같은 사람은요. 이명국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뒤로 운전기사 한 명이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순이가 나왔습니다. 이명국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기장 부인, 오래간만이요. 이명국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또 그랬습니다. 연애 때 봤던 그 눈빛.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이명국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박 기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소. 다음 주 화요일 달엔 순방 말이오. 원수님께서 박 기장 부인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하셨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엔 순방에서 중국 측 인사들에게 우리 공화국 예술의 수준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소. 박 기장 부인이 노래를 한 곡 불러주면 좋겠다고 하셨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공식 행사지만 실제로는 원수님께서 순이를 가까이 두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에 공항으로 오시오. 박 기장 부인도 함께. 이명국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봤습니다. 박순이 동무, 예쁘게 준비하고 있으시오. 원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 말투가, 그건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가야 해? 제가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뭔지를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 충성해왔던 것들, 그게 다 뭐였을까요? 저는 전용기 기장이었습니다. 원수님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핵심 계층이었고 당에서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를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순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은 있지만 원수님 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원수님이 원하면 그게 법입니다. 제가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아십니까? 북한에서 가장 끔찍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굶주림, 고문, 강제 노동,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진에는 제 어머니가 계십니다. 70살이 넘은 어머니, 아버지 잃으시고 혼자 저를 키우신 분. 만약 제가 잘못하면 어머니도 끌려갑니다. 그게 북한의 연좌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봤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본 자유로운 사람들, 러시아에서 본 넓은 세상, 그곳 사람들은 이런 공포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만약에 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면. 순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떠나다니? 탈북 말이야.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각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순이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집 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롄, 중구. 만약 거기서 화요일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 후면 저와 순이는 함께 다롄으로 갑니다. 중국 땅, 그곳에서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날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충성스러운 전용기 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고.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다고. 그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출근해야지. 순이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제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제가 10년 동안 일한 곳입니다. 전용기가 경납고에 서 있었습니다. 인류신 62 기종이었습니다. 제가 몇백 번도 더 몰았던 비행기. 그날 제 임무는 화요일 중국 다롄 순방을 위한 점검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 화요일에 중국 다롄으로 가십니다. 경제협력 회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도 함께 갑니다. 비행기를 점검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다롄, 순이와 함께 전용기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이 탑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도 정확히 계산해서 넣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요. 하지만 중국이라면 중국에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시는 받지만 북한보다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탈북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들이 있다고요. 조선족 중에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물론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화요일 다롄 회담 동안 틈을 봐서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생각해봤어.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순이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방법?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도청 장치가 있을까봐.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요일 다롄 순방. 당신도 함께 간다고 했잖아. 중국에 가면 거기서.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 중국에서 어떻게? 조선족 선교사들이 있어. 내가 들었어.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 당신 정말 미친 거야?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죽어.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을 당해. 그리고 청진에 있는 어머니는? 어머니도 끌려가. 맞습니다. 연좌제. 저희가 탈북하면 어머니도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탈북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힘들지만 남는 가족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포기합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몰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가서 원수님 곁에 있는 걸 그냥 봐. 그리고 리명국이 원산도 또 가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 북한 권력층의 여성 편력 문제는 심각합니다. 김정일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기쁨 줘, 만족 줘. 예쁜 여자들을 모아서 원수님 주변에 두는 겁니다. 명목은 예술 공연이지만 실제로는.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탈북은 너무 위험해.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집 전화도 감시받습니다. 모든 통화가 기록됩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기장, 이명국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부사령관 동무. 화요일 다롄 일정 확인하려고 전화했소. 아침 7시에 공항으로 오시오. 박 기장 부인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오. 이명국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 박 기장 부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오. 다른 회담 후에 원산에도 초대하고 싶어 하신다오. 그러니까 박 기장 부인, 잘 준비하고 있으시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원산까지. 다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원산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럼 화요일에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가 저를 봤습니다. 뭐래? 원산도 너를 또 부른대. 다렌 다녀온 후에 순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가는 겁니다. 탈북합니다. 화요일에 중국 다렌에서 순이와 함께 도망칩니다. 어머니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어머니를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순이야. 제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도망가자. 화요일에 중국에서.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당신이 원수님 곁에서 그렇게 되는 걸 나는 못 봐. 순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이 중국 다렌에 도착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어떻게 감시를 피할 것인지. 물론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높았지만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화요일까지 나흘 후면 우리는 생사를 건 도박을 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런데 아시나요?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유란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원수님 눈치 보지 않고, 당 눈치 보지 않고, 보위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제 아내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그 자유. 저는 그걸 위해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화요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저와 순이는 다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저는 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죠. 박 기장, 내일 다렌 가죠?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제 계획을 몰랐습니다. 비행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연료, 엔진, 계기판 모두 완벽했습니다. 내일 이 비행기를 타고 다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심시간에 저는 몰래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돈.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돈. 위안화. 여러분, 북한에서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용기 기장이었습니다. 해외 순방을 다닐 때마다 약간씩 모았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수시로 검사하니까요. 서랍 뒤쪽 숨겨둔 곳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5천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둘째, 연락처. 중국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 저는 몇 년 전 다렌에 갔을 때 호텔 복도에서 한글로 쓴 쪽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일부러 놔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라고. 저는 그 번호를 외웠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작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외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셋째, 짐.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전용기 탈 때 큰 가방을 들고 탈 수는 없습니다. 의심받습니다. 그냥 작은 서류 가방 하나. 거기에 돈이랑 필요한 것만 넣어야 합니다. 사진. 순이와 찍은 사진. 어머니 사진. 이것만은 꼭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작은 사진 몇 장을 골랐습니다. 월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탈북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진여가 무슨 일이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어머니는 괜찮다.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내일 중국 출장 가는데.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는 거 아십니다. 진여가,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알았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것을, 어머니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실 거라는 것을.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이게 탈북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야 합니다.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든 잔인한 선택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울었어? 순이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그래. 순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는 거지? 응. 내일. 그날 밤, 저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순이와 2년을 살았습니다. 신혼의 단란함이 있던 곳, 순이가 부엌에서 노래 부르던 곳, 우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던 곳, 이 모든 걸 떠납니다. 영원히. 미안해, 순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주지 못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화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35살 박진여. 최고존엄 전용기 기장.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직함. 가방을 챙겼죠. 작은 서류 가방. 안에는 중국 돈, 선교사님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 가족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년을 살았던 이 집, 순이와 함께했던 공간, 다시는 못 올지도 몰라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오전 8시. 경납고에 전용기가 서 있었어요. 인류신 62. 제가 몇백 번도 더 몰았던 비행기.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박 기장.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부조종사 최대위였죠. 아, 최대위. 준비 다 됐나? 네, 기장님. 연료 주입 완료했고 계기판 점검도 끝났습니다. 좋아. 수고했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아무도 눈치채면 안 됐죠.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 문이 열리고 순이가 내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순이 뒤로 리명국이 내렸습니다. 박 기장, 부인 모시고 왔소. 리명국이 웃으며 말했죠. 그 웃음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죠. 저도 참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수고했습니다. 부사령관 동무. 제가 말했어요. 원수님 일행이 도착했죠. 보위부 요원들, 비서들, 의전원들, 그리고 원수님. 모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했죠.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순이는 의전원들과 함께 뒤쪽 좌석에 앉았고 저는 조종석으로 갔죠. 부조종사 최대위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위부 요원이 앉았죠. 항상 그래요. 조종사를 감시하는 겁니다. 달행까지 비행 시간은 약 1시간 30분입니다. 제가 기내 방송을 했어요. 엔진을 켰습니다. 친숙한 소리.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관제탑의 이륙허가. 박 기장, 이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륙. 평양이 멀어져 갔어요. 제 고향,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머니가 계신 청진도 저 밑 어딘가에 있겠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비행기는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죠. 서해 바다 위를 날아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다롄 공항 관제탑입니다.
착륙 준비하십시오. 중국어로 지시가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대답했죠. 달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큰 도시, 고층 건물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낮추는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참았습니다. 조종사는 침착해야 하니까. 착륙. 완벽했어요. 10년 경력은 속일 수 없죠.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중국 땅.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순이와 함께 도망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 공항 직원들이 레드카펫을 깔았죠. 원수님이 먼저 내리시고 그 뒤로 수행원들과 순이도 내렸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지켜봤어요. 박 기장, 우리도 내립시다. 최대위가 말했어요. 그래, 내리지. 비행기에서 내리자. 뜨거운 여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공기. 공항 청사로 이동한 후 원수님 일행은 VIP 라운지로 갔고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별도 대기실로 갔어요. 박 기장, 쉬세요. 회담은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명국이 말했죠. 알겠습니다. 대기실에는 북한 보위부 요원 2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를 감시하는 겁니다. 최대위와 다른 승무원들은 의자에 앉아 쉬었어요. 저도 앉았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기장,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물론 보위부 요원이 따라왔고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순이를 만나지? 그때 문자 소리가 들렸어요. 제 주머니 속 휴대전화. 북한에서도 핵심층은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통화가 감청되지만요.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니 역시 순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화장실. 3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릴게. 심장이 뛰었어요. 순이도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화장실을 나왔죠. 보위부 요원이 저를 봤어요. 박 기장, 대기실로 가시죠. 아, 잠깐만요. 담배 좀 피우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되고. 밖에 흡연 구역 있지 않습니까? 보위부 요원이 망설였어요. 따라오십시오. 밖으로 나갔죠. 공항 밖 흡연 구역. 보위부 요원이 감시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저 요원을 떼어놓지? 그때 중국 공항 직원 한 명이 지나갔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죠. 해외 순방 다니면서 배운 중국어로 그 여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멈췄습니다. 네. 3층에 화장실이 어디 있죠?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보위부 요원을 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공항 안으로. 박 기장, 어디 가십니까? 뒤에서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죠.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켰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들었죠.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기장! 보위부 요원이 계단으로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3층 도착. 문이 열렸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 순이가 있었어요. 순이야. 순이가 저를 봤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빨리. 제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뛰었죠. 멈춰! 박 기장! 뒤에서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가자. 빨리. 순이와 함께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1층 지하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순이가 물었죠. 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공중전화가 보였습니다. 준비해온 중국 돈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억양.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20분만 기다리세요. 검은색 현대 소나타가 갈 겁니다. 차 번호는 요령 A-8234.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순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처럼 쿵쾅거렸습니다. 20분만 버티면 돼.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이 이제 막 닫히기 시작했다는 걸. 이쪽이다! 지하로 내려갔다! 보위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단 20분. 이 20분이 우리의 목숨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검은 소나타를 놓친다면 우리는 다시는 햇빛을 못 볼 것입니다. 북한으로 끌려가 죽음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여기서 잡히면 끝입니다. 이 목숨을 건 탈출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